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6편 남은 다른 작품들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단순한 진심이라는 작품을 얼마 전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읽고 진행을 해보죠. 이스터 공구님, 단순한 진심, 아가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아 어떡해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후반부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눈앞에 글자가 잘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녹음 중에 2번이나 울컥했던 YG님의 진심이 와닿았습니다. 나나와 복희가 다시 만날 날엔 햇빛 찬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책장을 덮었어요.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 댓글 보는데도 약간 가슴이 댓글 보고도 YG 우는 거 아니야? 막 또? 아닙니다. 네. 오늘은 감정선 잡고. 같은 분이시죠? 요것도 네네네. 거미의 땅이나 여행자 등 작가가 참고했다는 영화들도 찾아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당시에 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특히 거미의 땅 같은 다큐멘터리는 더더욱 점점점점 이렇게 하시면서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의 세바공님께서도 첫 페이지부터 울컥하네요. 이거 어떻게 다 읽으셨나요? YG님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멜로가 체질 이후에 처음 든 책이 이렇게 먹먹함을 가져다 줄 줄이야. 책걸상 감사한데 미워요. 항상 유유. 자, 책걸상에서 미움을 담당하고 있는 박평께서 다음 댓글 읽어주시겠습니다. 금시초문인데 날라리엠 님이십니다. 네, 항상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주신 단순한 진심과 사랑의 이해를 읽어버렸습니다. 읽어버렸습니다. 읽어버렸어요. YG의 울먹임에 꼭 읽어야겠다 했습니다. 단순한 진심을 읽는 내내 뭉클뭉클 눈물, 콧물을 수없이 닦아냈어요. 원래 드라마 보면서도 잘 우는 편이라 가족들은 모른 척 해주었지만 혼자 읽었다면 통곡하며 읽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상태였어요. 하루가 지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네요. 좋은 책걸상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그래서 나중에 후회했을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가봄님, YG 페이스북에서 단순한 진심에 관한 글을 보고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방송까지는 오래 걸렸네요. 단순한 진심은 다른 책들과 달리 방송을 듣고 읽어야 할 것 같았는데 방송 사고 내시고 울먹이는 걸 들으면서 그간 페이스북에서 본 YG의 입장이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한 진심,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평님, 단순하고 진심되지 않나요? 진심의 문의. 아니요. 이거 잘 나가고 있어요. 왠지 박평님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멘트로 YG를 평심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늘 감사한 방송 고맙습니다. 네. 이거 책 안 팔린다고 너무 좋은데 막 안 팔린다고 걱정했었는데 네. 이거 방송하고 나서 잘 나가는 거죠? 그럼요. 네, 정말. 우리 방송을 한 100만 명이 듣나 봐. 그러니까요. 아니면 인플루언서 인싸들만 듣는 건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렇게 소설만 하는 방송이 아니어서 이렇게 다른 것들 읽으시다가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 듣고 하시면 이렇게 구매해서 보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소설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네. 그런 얘기 박평이 회사 가서 좀 큰 소리로 사장님한테 네, 미스 땡땡땡땡님께서도 울지 마세요. 저도 따라 울었네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프림로즈님, YG님 알고 지내야 좋은 사람이라고 모르고 지내면 물 수도 있다고 할 때와 이렇게 상반되게 감수성 있는 모습 새롭게 다가오네요. 크크. 네. 모르고 지내면 무는 페이스북에 양구 강이라는 사람,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댓글 달렸던데요. 다중이냐고. 그러면 네이버에서 커피조아님, 책걸상 유튜브는 언제 시작하시나요? YG님을 놀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유튜브로 그 모습을 보면 내용도 모르고 따라 울었을 것 같습니다. 좀 쉬려고 휴가 냈는데 읽던 책 잠시 보류하고 얼른 사서 읽어야겠습니다. YG님이 결국 못하신 말씀도 궁금하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싶네요. 사랑의 이해 포함해서 박평님의 픽을 믿어봅니다. 아, 네.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그리고 정말 그 방송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책 표지. 제가 사과드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지금 그 JYP의 책 표지와 관련해서 자, 뉴요커님께서 이렇게 댓글 남기셨습니다. 책 표지 여름 바지라니요. JYP 너무 관찰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딱 봐도 푸른 체크무늬 테이블포, 그 위에 배라는 어떤 오브젝트, 그리고 상당히 선명한 그림자, 파란색과 하얀색이 크로스되면서 체크무늬를 이루는 테이블포는 프랑스에서의 나나와 한국에서의 문주의 삶을 상징하는 환경, 배경처럼 느껴지고 그 위에 배는 나나 같은데요. 그림자는 나나가 상승하는 문주, 그리고 시점이 위에서 아래로 항공샷 찍듯 내려다보는 관점. 이 방송 들으면서 제가 느낀 감상입니다. 아직 안 읽어본 책이지만 표지에 대한 감상입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단순한 진심 조혜진이라는 글자가 테이블보에 자수 놓아진 것이라는 사실은 박평님이 언급해 주시지 않았으면 놓쳤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가득 녹아있는 책걸상 너무 좋습니다. YG의 TMI도 좋고 또 JYP의 뜬금 표적 지적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또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이제 사서 읽으셨나 봐요. 계속 읽어드리면 테이블보의 얕은 주름 속까지 빛이 가득 내리쬐는 느낌이 느껴져서 이 책의 표지 실물을 직접 보고 싶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네요. 휴일 오전부터 서점에 달려와 이 책을 손에 넣는 순간 더욱 감동스러운 점은 이 책의 촉감, 그리고 수놓은 글씨체의 입체감,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여느 책과 다른 따스한 느낌, 저도 모르게 계속 쓰담쓰담 하게 되는 책입니다. 근데요, 체크무늬의 수평 수직이 정확하지 않고 아주 살짝 좌측 아래로 1도 정도 기울어진 것도 디자이너가 의도하신 걸까요? 디자인 유진아라고 되어 있는데 진아님께 여쭤봐 주세요, 박평님. 그리고 진짜 책을 읽기 시작하셔서 망했어요. 서점에서 이 소설의 초반을 읽어나가다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여기서 읽는 건 무리. 결제를 하고 책을 사들고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에서 읽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잠들기 전에 다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입했어요. 체크무늬 천은 땡땡땡이었나 봐요. 읽다 보니 나왔어요. 서로를 지켜보는 따스한 돌봄의 상징처럼 슬며시 나타나서 온전하게 존재하도록 배려 있게 챙겨주는 그런 존재인 듯 싶습니다. 네, 이 긴 댓글. JYP의 책표지 여름바지라고 하는 지적질에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한 분이 더 있으세요. 네. 네, 티트림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책걸상 애청자인데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박평님이 단순한 진심 소개하신 걸 듣고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고 요운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방송으로 들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책걸상의 추천은 믿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남기는 걸 귀찮아하고 조용히 듣는 편인데 오늘 굳이 노트북을 켜고 댓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래 뉴요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책 표지에 대한 JYP님의 도발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책 표지도 좋다고 SNS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테이블보 표지의 전체 질감도 자수처럼 도들새김된 제목을 손으로 오르먼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 책은 표지도 따뜻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진심에 책 표지를 좋아하는 독자도 있다는 걸 전해드리기 위해 댓글을 남깁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애청할게요. 역시 도발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가 이런 도발을 기대하고 이런 여러와 같은 반응을 기대하고 도발을 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그 뉴요커님은 표지 비평을 하셔도 되겠어요. 네. 그 진짜. 디자이너한테 이 댓글 좀 전해주세요. 네, 너무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네. 책 표지 여름바지 도발. 책 표지. 여름바지 사건. 책 표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여름바지도 아니고 이거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글을 읽고 다시 살펴보니까 훌륭한 표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 정말 이 책 표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제가 여름 바지, 잠옷 바지 중에 그런 비슷한 천이 있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집에 테이블보는 없거든요. 네.
아, 근데 정말 그 책을 실물로 만져봤을 때 이 책이 주는 그 감성이 읽는 독자분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를 지금 댓글을 보면서 좀 네네.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구매해가지고 읽으면은 왠지 그 책이 내 것이 아닌 듯한 느낌? 분명히 읽기는 했는데, 그 내용만 본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진짜 이상해요. 종이책을 보는 게 참 좋긴 하죠. 근데 책을 너무 많이 산다고 집 무너지겠다고 집에 계신 높은 분이 자꾸 구박을 해서요. 네, 저도 경고 받았어요. 책 총량제. 드린 책만큼 어떻게 해결을 해라. 그 대개 이제 책이 너무 많다, 집 무너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로도 책 보는 거에 대해서 구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안경 도수를 바꾸느라고 돈이 좀 들어갔더니 책 좀 그만 보라고 또 집에 계신 높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을 보는 게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같은 거리로 계속해서 한 군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제가 그래도 한때 의사셨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책을 의사 많이 자격증은 있어요. 책을 의사시잖아요. 많이 본다고 눈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냥 노화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갑자기 왠지 또 슬프네요. 슬퍼지네요. 네. 네. 또 괜한 말을 그렇게 꺼내서. 그 우리가 빛의 속도 제가 꺼냈는데요. 네, 그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이런 약간의 그런 일상의 슬픈 정서들을 건드리는 책이에요. 맞아요. 뭔지 모르게 약간의 슬픔, 애잔함, 짠함, 네. 그런 게 조금 느껴집니다. 네. 그 김초엽 작가의 존재감을 확 부각시킨 소설 두 편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살펴본 표제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관내분실 좋았습니다. 네, 관내분실도 설정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관내분실의 설정은 사람이 죽으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뽑아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의 어떤 영혼, 마음, 성향, 캐릭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공공도서관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그게 일단 기본 설정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가지고는 그 데이터를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영화 보듯이 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덩어리, 그 마인드하고 서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네. 대화도 가능하고. 이 설정도 요즘 SF에서 많이 하는 설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난 또 김초엽 작가가 처음 한 줄 알았지. 네, 처음 한 건 아니고 이게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뭔가 뇌에 입력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뇌에 저장돼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기도 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과학자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이제 뇌과학자들은 뭔가 집어넣는 건 오히려 쉬운데 자극을 주거나 혹은 집어넣는 건 쉬운데 끄집어내는 건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긴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아마도 시도는 하겠죠. 도전도 하겠고 이제 그 설정을 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이제 영혼이라고 부를 법한 그 사람의 경험의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거칠게 말하면 그런 거죠. 챗봇 같은 역할을 하는 아바타 같은 거를 하나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아바타가 나면. 홀로그램의 형태로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마치 죽었지만은 실제로 살아있는 그 사람의 뭔가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된 어떤 것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죽음이 없는 것과도 비슷한. 아니요, 근데 죽음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분들은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과거와 쌓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5G 기술이 나오면 우리 저 독일에 있는 손흥민 선수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꼬마 아이가 서로 막 공 차고 뭐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한 뭐 9G쯤 되는 세상이 가면 이렇게 그 도서관에 있는 홀로그램 같은 뭔가 그 마인드, 네. 그 영혼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 영혼이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그런 거죠. 설정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돌아가신 분의 생전의 경험의 덩어리
홀로그램으로 묘사를 해서 마치 생전에 그와 혹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상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낙골당을 대신하는 거죠. 그 도서관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되니까 그 도서관이 납골당으로 바뀌는 거죠. 설정 자체는. 그리고 이제 관내 분실이라는 제목이 나온 이유는 어떤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번 간만에 만나보려고 딸내미가 찾아가서 대출 카드 같은 거를 신청을 했는데 관내 분실이라는 희한한 얘기를 이제 듣는 겁니다. 관내 분실이라는 게 실제로 도서관에서 있는 그렇죠. 용어잖아요. 책이 분실돼서. 그 책이 없어진 거는 아닌데 도서관 안에 있는 것으로 잡히는데 실제로 그 책은 찾을 수가 없는 어딘가에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이 상태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도서관에 가면은 사서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항상 당부하잖아요. 꺼내서 읽으신 책은 제자리에. 아니죠. 아니에요? 제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아, 그냥- 각자 따로 있죠. 그냥 따로 거기에 아무데나 버리라고, 아무데나 차라리. 버리라고 그냥 차라리 다른 데 넣어놓지 말고. 다른 데로 맞아요. 절대 넣어놓지 말고 그리고 딱 그 자리에 꽂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괜찮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네, 맞아, 그렇게 맞아.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엉뚱한 자리에 꽂혀지면은 거기서부터 관내 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층 서가에 있는 책을 한 2층 구석대기에다 갖다 꽂아 놓으면 아무도 못 찾는 맞아요. 거죠. 있긴 하지만 없는 네, 거나 없는 다름없는. 거나 있긴 다름없는. 하지만. 그래서 얌체 같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 꽂아가지고 읽고서 누가 빌려갈까 봐 비밀 장소에다가 두고 비밀 장소에다가 두고 자기만 가서 읽어. 자기만 가서 읽고 그럴 수 있죠. 본인 경험 아닙니까? 제 경험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경험 아닙니다. 본인 경험인 것 같은데. 제 경험 아니에요. 제 경험 아니에요. 극구 손살에. 제 경험 아니에요. 자, 그게 설정이에요. 끝. 더 이상 네. 설명하면 다 스포일러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미 이 설정만으로도 벌써 약간 매력적이죠. 먹을 때가 그렇죠. 막 매력적이에요. 자극되죠. 응. 네.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엄마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음. 정말 막 살아계실 때도 싫어했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단 한 번도 내가 죽은 엄마의 영혼하고 대화를 말도 섞기 싫다 이러고 그냥 안 가다가 몇 년 만에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가 설정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약간 심파적인 그런 감수성을 게 있죠. 자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센티멘탈을 예.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관내 분실이라는 건 그럼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마도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만들어놨을 것이다. 못 찾도록. 그 도서관으로 따지면은 책 몰래 빼서 누군가가. 딴 곳에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니네 가족들 중에서 즉 그 마인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모드를 바꿔놓은 것이다라는 조언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박평은 지금 얘기한 두 편 말고 네. 또 아주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 더 고른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라는 아. 작품. YG는 하나 더 고른다면 뭘 고르겠습니까? 저는 공생가설. 저는 이미 소개한 두 편 말고 제일 앞에 놓고 싶은 게 공생가설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 일단 공생가설. 그 나의 우주 무슨 영웅에 관하여 그 얘기하고 공생가설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7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배치된 작품이고 네. 유일하게 사전에 어딘가에 발표되지 않고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쓴 작품이더라고요. 네, 요거는 설정이 어떤지 박평님이 조금 얘기해 볼까요? 이 작품은 일단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한 여성이 있고 그 우주 비행사가 근데 우주 비행사라는 그 사람의 주인공의 어떤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수자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동양 여성이거나 뭐 아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기에 그 역할에 좀 최적화되지 않은 이제 형태라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자신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인물이 있죠. 이모라고 부르지만 엄마같이 실제 이모는 느끼고 아닌. 있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근데 이 분이 우주 비행사가 어떤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을 하고 우주 비행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혹은 편견에 갇혀 있는 그런 상반된 시선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김초엽 작가가 그 수상을 하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상화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은 이야기를 좀 상기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고 뭔가 편견을 씌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겪는 어떤 좀 갈등이랄까요?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어떤 막 과학적인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저는 동시대적인 문제의식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 제가 설정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설정보다는 평론가다운 평론을 해주셨고 그러면 설정 줄거리 요약 잘하는 YG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기본 설정은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죠. 기본 설정은 마치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김소연 이소연이었던 네, 것 이소연 같은데. 씨. 네. 이소연 씨의 사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약간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단 그런 우리가 아는 우주 여행은 아니고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 터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웜홀 같은 그런 거죠. 건가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방식의 뭔가 어딘가로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 인간은 가본 적이 없는 네. 한 번도.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걸 테스트하는 도전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3명이 뽑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 여성 네. 가윤이라는 친구가 가윤. 뽑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신체 검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최재경 씨하고 아시는 사이라면서요? 라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최재경 씨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이모라고 불렀던 가까운 엄마 친구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 가윤이라는 사람의 영웅이기도 했고 근데 이 최재경 씨는 그 우주선 타고 가다가 폭발 사고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이 가윤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그러면서 진실이 뭔지 또 얘기 안 하는 거군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았던 모습과 다른 선택을 했던 내가 몰랐던 나의 영웅 그리고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박평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 뭐 비혼모, 또 여성, 열세하다고 여겨지는 조건들을 이제 가진 동양인. 네.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없나요? 거기서 더 덧붙이면은 이야기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아까 박평이 설명하셨고 그러면 뭐 넘어가죠 뭐. 네. 그 YG나 JYP가 다 같이 아주 좋아했던 공생가설. 공생가설. 요거 아주 근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7편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생가설이 제일 심파가 없고 굳이 따지면은 약간 느낌이 테드창스러운 느낌이 있는 소설이죠. 뭐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테드창스럽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류드밀라라는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류드밀라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인데 역시 이 김초엽의 소설 전체적으로 다 등장하는 것처럼 뭔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주인공들 중에 그랬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뭔가 하여튼 특이해요. 그리고 뭐 10살 땐가 어디 이제 그 픽업이 돼가지고 우리 요즘 말로 따지면 미술 천재 이런 걸로 픽업이 돼서 어디 가서 막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쭉 그렸는데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거죠. 그림의 내용이 분명히 어떤 세상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그림인데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지구인이 분명히 처음 보는 거고 지구상엔 없는 풍경인데 어디선가 본 것만 같고 왠지 애정이 가고 막 뭐 그런 네. 그런 분위기의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이었는 거죠. 류드밀라가.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굉장히 먼 우주, 그걸 심우주라고 그러는데 먼 우주를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여행하는 우주선이 어떤 행성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포착해서. 그런데 그 행성의 사진이 그림이랑 똑같은 류드밀라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그림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우주의 먼 곳에 있는 행성이나 항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시간차가 지구까지 오는 빛의 속도로 오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우리 시간으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먼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뭐 지구로 따지면은 그 태양 폭발로 없어진 행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없어진 행성을 그 류드밀라라고 하는 화가는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사람들이 놀란 거지. 네. 공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멀고 시간적으로도 당연히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성의 모습을 혼자서만 마치 눈으로 본 듯이 그림으로 그려내는 화가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전 인류가 그 그림만 보면 다 좋아해. 네. 왜일까? 야, 근사한 설정 아닙니까? 왜일까? 아, 너무 완벽한 줄거리 정리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여기서 제가 끼어들기로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랑 약간 다르면서도 또 흥미로운 설정의 SF 소설 하나를 제가 끼어들기로 소개하면 그 스테파니 메이어. 스테파니 메이어? 스테프니 메이어. 그게 누군데요? 저기 케미스트라는 소설의 저자로도 언급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트와일라이트의 저자로 언급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경쾌한 청춘 로맨스물, 뱀파이어물을 쓰시는 분인데 케미스트 같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하는 스릴러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놀랍게도 호스트라고 하는 SF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호스트라고 하는 SF 소설의 설정이 공생가설과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가설을 읽고 나서 공생가설과 비슷한 설정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스테파니 메이어의 호스트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것과 비슷한 설정의 소설을 한 편 더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존 윈덤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전 SF 작가인데 1968년에 발표한 초키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척키요? 초키. CHOCKY 초키. 그 초키라고 하는 소설도 이 공생가설의 설정과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소설들을 읽어보시면 왜 통한다고 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거를 왜 통한다고 YG가 말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왜 통하는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하면 공생가설의 스포일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공생가설의 이제 그게 큰 하나의 설정이라면 그 다음 얘기까지는 해도 되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자들이 열심히 이제 뇌에 관해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연구는 뭐 뇌파 같은 거 이렇게 막 뇌를 하여튼 측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이런 내용이 알고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애들이 뭐 배가 고프다거나 뭐 축축해 기저귀 갈아줘 뭐 엄마 아빠 뭐 아이 좋아 졸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런 예상을 하면서 애들의 데이터 뇌 속의 움직임을 측정을 했더니 걔네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아이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말. 뭔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다른 지적인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할 법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그 존 인덤의 초키나 이
스테프니 그런 메이어의 거예요? 호스트와 통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컨텐츠 같은 거는 완전 다른 뭔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컨택트랑은 또 좀 다른. 네, 음. 네. 뭐 이왕 얘기한 김에 그 아이들의 옹알거림 속에서 분석된 그 문장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더 윤리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음. 다들 거기에 잘 계신가요? 음. 아니야,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여기야.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뇌 속에서 읊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거 두 가지 이제 황당무계한 설정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짧은 소설이 완성이 되는데요.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었다. 김초엽 작가 작품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로? 근데 영화 각색을 많이 해야 될 것 각색을 같아요. 하겠지만 네. 약간 최근에 저- SF 장르들의 작품들 저는 공생가설은 영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류드밀라라는 그 그쵸. 사람이 그린 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 뭔가 풍경을 어떻게 보여줄 거야? 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있다고 하고 보여주지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올해 김초엽 작가님이 추천을 해서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작품이 그 역시 비슷한 SF였는데 하우징팡의 고독 깊은 곳이라는 네. 작품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김초엽 작가가 박평한테 추천을 했다고요? 아니요, 한 매체에서 저한테 추천하진 아. 않고 한 매체에서 추천을 했는데 한 작가가 어떤 다른 작가의 작품을 추천하면 사실 이 작가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 작가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을 또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제 지점들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작품 누구의 뭐라고요? 하오징팡의 고독 깊은 곳이라는 하우징 팡 팡? 중국 작가예요. 네. 네. 그 고독 깊은 곳과 관련해서 서평도 쓰셨었지 네, 않나요? 한 번 쓴 적이 네네. 있고, 근데 뭐랄까,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좀 소프트한 SF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사회적인 이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SF 형식으로 비판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안에 수록된 이제 접는 도시라는 이제 단편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가 이제 베이징을 배경으로 하는데 베이징이 1도시, 2도시, 3도시가 있어서 특정 시간이 되면 도시가 접혀요. 도시가 접히는데 각 도시들이 1도시, 2도시, 3도시가 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도시 사람들은 24시간을 살 수 있다면 2도시, 3도시 사람들은 그 24시간을 쪼개서 2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2시간 살고 3도시에서는 그 나머지 시간만 살고 계급에 따른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이는 각 다 나눠져 있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약간 그 김초엽 작가 소설에 있는 어떤 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지점들을 어디에서 좀 영감을 같이 받았고 읽으면 같이 확장될 수 있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그 책도 좀 같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하우징팡의 고독 깊은 곳은 음. 지금 박평이 말씀하신 대로 김초엽 작가랑 약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과학적인 설정을 가지고 SF적인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 안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고스란히 담아내서 당대 독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울림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을 살펴봤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7편 중에서 한 4편 정도는 그래도 기본 설정이 어떤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SF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도 김초엽 작가의 작품을 항상 읽는다면 SF 소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소설에 담겨 있는 따뜻함이라던가 뭔가 생각해 볼 거리들 때문이라도 굉장히 즐거운 독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돼요, 저는. YG가 그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거에서 그 SF 초심자 추천 지수 별 5개. 네, 제 별 준 5개 책이죠. 줬었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JYP도 용기를 내서 읽을까 말까 망설였고 박평이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바람에 그러면 봐야지라고 봤는데 실제로 SF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뭐 별로 진입 장벽 별로 없었죠. 네. 그리고 뭐 쉽게 잘 읽히고요. 네.
그렇게 막 두껍지도 않고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언제 혹시 다음 뭐 약간 장편이든 다음 책이 나오면 책걸상에도 한번 모셔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박평이 좀 힘 좀 써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만난 적도 있다면서요. 네, 노력해 그 보겠습니다. 박평이 또 편집해서 책도 내나요? 저희 팀에서 나중에 내고 싶어서 이제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죠. 아, 계약은 아직 안 했고. 했어요. 아, 계약도 했고. 네, 열심히 일도 하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하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